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경감 승진 시험의 과목인 형법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형법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앞으로 공부할 법이 이러한 거고 어떠한 내용을 공부하고 할 것이구나 하는 걸 미리 맛보기로 입문 과정으로서 입문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 10분 좀 넘을 수도 있고 입문 강의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시거나 다른 이제 기본 강의를 듣거나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자 그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강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노트 필기를 한다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봅시다. 우리는 형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형법. 그런데 이 형법도 법인지라 법이 뭐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법은 다른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어야 되는 법이라는 것은 권리라는 개념으로 넣어주세요. 권리. 즉 권리를 배우는 거다. 형법에서 배우는 권리라는 것은 누군가 강제로 뭔가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강제력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가령 형법에서 여러분 범죄를 배우는 거잖아요. 범죄를 배우는 건가? 어떤 게 범죄인가? 그건 범죄학에서 형사정책에서 배우는 거고, 형법에서 배우는 건 범죄를 배우는 게 아니라 권리를 배워요. 그럼 이게 무슨 권리?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국가 형벌권이라고 그래요. 국가 형벌권. 국가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배우는 것이 형법이에요. 언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이 형벌에는 징역,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징역, 사형 이런 게 있죠. 이런 형벌을 언제 부과할 것인가? 어떠한 행위에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가? 3년을 부과할 것인가? 10년의 징역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언제 형벌을 부과하느냐에 대해서 배우면 국민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잘못도 안 한 사람을 갖다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겠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해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범죄를 먼저 배워요. 언제 범죄가 되는가. 그러나 이게 본질은 아니라겠죠. 국가의 형벌권을 언제 발동시켜서 얼마만큼 발동시킬 것인가를 배우는 건데, 그것이 먼저 범죄인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범죄의 개념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범죄가 있을 때 얼마만큼, 이게 징역 3년을 부과할 것인지 10년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 돌려보낼 것인지, 형벌 얼마만큼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형벌을 배워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이에요.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형법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발동되는가를 배우는다는 얘기예요. 범죄와 형벌. 형사 절차를 여러분이 이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형사 절차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 아무도 몰라요. 산속에서 등산객을 그냥 살인했어요. 아직 사회에서 그걸 시체가 발견되지도 않았고 해서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 신은 알겠죠? 신은 다 보고 있으니까. 살인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상태예요. 거기에 대해서 즉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A라는 행위가 범죄 행위가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형법에서 배우는 어떠한 게 범죄인가라는 거예요. 산속에서 소변이 말이야 갑자기 소변을 몰래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소변을 봤어요. 그럼 그게 범죄 행위인가요? 그렇지 않죠. 형법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고 어떤 게 범죄가 아닌가 이걸 정해놓은 거,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형법의 단계예요. 형법의 단계.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만약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등산객이 가다가 시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관이 인지하게 되죠. 수사가 개시돼요. 그래서 DNA 검사나 거기에 지문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돼서 검사에게 넘기면 검사가 기소를 하죠.
공소제기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이러한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눴듯이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어서 판결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거. 여기까지는 형사소송법, 과거에는 행영법이었는데 행영법이라는 것은 형벌을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것을 수용자 처우, 간단히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이라고 합시다. 이런 소송, 판결이 있을 때까지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법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집행하게 되죠. 이 크게 여기서 수사가 개시돼서 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거, 여기까지를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절차법. 그러나 우리는 그 전 단계, 그냥 신이 알고 있는, 신만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형벌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다 증거가 명확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진리인 거로 밝혀진 이것을 실체법, 어떤 게 범죄가 되고 범죄가 되지 않은지 실체법이라고 하고 절차법이라는데, 여러분이 형사소송에서 이제 절차법 이런 것들은 배우게 되는 것이고 형법에서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요. 물론 판례나 관련 교과서 서술에서 이런 형사소송과 관련된 공소시효나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이런 등등의 개념들은 들어오게 돼요. 실체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그건 그때 절차법상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건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할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실체법, 형사소송을 제외한 형법을 배우게 된다. 그 중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실체법인 형법이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씩 살펴봅시다. 범죄, 뭐가 범죄냐라고 배우는 것이 범죄론이라 하는데, 범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대원칙이에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될 것은 미리 행위 시에 이러한 행위를 하면 범죄가 된다라고 미리 정해놔야 돼요. 행위시법으로 미리 정해놔야 돼요. 그게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미리 정해놓은 이러이러한 행위, 사람을 살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이런 것들이 범죄다라고 정해놓은 걸 구성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구성요건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했는데, 이 A라는 행위가 이 법에서, 형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돼요. 해당. 아까 산에서 오줌 싸는 행위, 이것은 구성요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살인하는 행위는 살인죄라는 형법 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죄가 되게 한 요건 첫 번째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해요. 어떤 행위가 형법 250조에서 정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해당성. 두 번째는 그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그걸 위법성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요건은 그런 행위를 한 갑이라는 사람이 형벌을 받을 만한, 이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비난할 만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이 책임은 다른 말로 비난 가능성. 저 A라는 행위를 한 것이 법적으로 형벌을 가할 만큼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기대 가능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저런 A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적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저자가 A라는 범죄 행위를 한 것, 그러한 그 의미, 그걸 기대 가능성, 다른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나아간 것이 잘못한 책임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 행위가 비난 가능해야 되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을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그래요. 범죄가 성립했다.
그럼 이 범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이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몇 개예요, 이게? 7개. 우리 형법에 형벌을 7개를 규정하였어요. 이 7개를 어느 범위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한다.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 250조의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처벌한다라고. 그런데 이 범죄와 형벌을 배우는 게 형법이지만 이 형벌 부분은 그 비중이 약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250조에는 사람을 살인하면 이거에 처한다라고 했었다. 살인하면 우리 조문에 뭐뭐 하면 어디로 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요건이고 어떻게 된다가 효과예요. 어떤 범죄 행위를 하면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런 효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효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뭐 하면이지 5년 이상의 징역 이걸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냥 법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분은 별로 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암기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아요. 이건 따로 이걸 암기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법에서 정한 이 효과, 몇 년에 처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따로 공부하거나 머릿속에 넣거나 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넣을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범죄, 어떤 게 범죄가 되는가, 뭐뭐 하면 이걸 어떻게 충족했을 때 범죄가 되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판례와 시험도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부분이 범죄니까 이게 거의 교과서의 90% 이상, 이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시험도 90% 이상, 이건 10% 미만으로 출제가 되고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법에서 정한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위법성을 봅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법성이 추정된다라고 그래요. 추정된다는 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두 번째 단계도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단계 책임도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책임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구성요건 해당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해당하면 두 번째 단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하고 세 번째 사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과해서 바로 범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구도를 갖게 돼요. 결국 위법성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것이 특별히 없고 특별히 공부하고 검토해야 되는 것은 위법성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유예요. 예외적인 사유로서 위법성이 추정이라는 건 번복될 수 있다.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조각한다라고 말해요. 위법성 조각 사유를 공부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는데 추정되는데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각된다는 거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없어지는 사유가 있다. 대표적인 게 정당방위죠.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잖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이 있는데 인문가이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봅시다. 정당행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첫 번째 통과예요. 근데 위법성이 추정되는데 감옥에 늘려가니까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에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총을 쏘려고 해서 내가 살려고 내가 먼저 쐈습니다. 그럼 살인죄로 처벌하지 말아야 되겠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갑자기 강도 살인범이 들어와서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비껴서면서 그 칼을 받아서 찔렀습니다. 정당방위,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한 정당방위. 그건 위법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공부한 거다.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추정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인 사정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있어요. 나머지 조문도 있지만 형사 미성년자. 우리 현재는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13살이에요. 13살짜리면 사람을 죽이면 위법하고 책임도 당연히 추정되는데 만약 그래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나는 13살이어서 내가 뭘 모르고 그랬습니다. 나 사람 죽이긴 했지만 나 13살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책임이 조각돼요. 책임, 역시 이것도 책임 조각 사유. 그러면 이 세 번째 요건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성립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넣거나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것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공범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범죄는 보통 한 사람이 1인이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인이 범하는 게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거 단독 정범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범죄인 하면 그것은 정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정범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공범이 있단 말이에요. 정범과 비교되는 개념이 공범이 있어요. 수명이, 여러 명이 하는 거, 이것이 공범인데 공범은 공동정범과 협의의 공범이 있어요. 협의의 공범. 공동정범은 정범이에요. 근데 정범인데 단독으로 정범이 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정범이 되는 것, 그것을 공동정범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얘는 교사범, 좁은 의미의 공범이죠.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공범하면 좁은 의미의 공범을 말해요.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어요. 이걸 방조범을 종범이라고 그래요. 종범. 교사범은 이 정범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데 꼬드겨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 범죄의 결의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 교사범이에요. 방조범은 이미 정범이 범죄의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용기가 없고 살인 도구가 없고 했을 때 칼도 사다 주고 용기를 좀 더 북돋아 주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 그것을 방조범이라고 그래요.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다. 이게 이제 공범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개념을 하나만 보고 입문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범죄인을 처벌하려면 반드시 어떤 게 범죄가 되는지 법률로 정해야 돼요. 정해 놓아야 해요.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법률로 정해 놔야 돼요. 법률이 범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얼마를 부과할지 형벌도 정해 놔야 돼요.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범죄와 형벌을 같이 규정해 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범죄만 어떠어떤 행위가 처벌된다. 어떠어떤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다. 이것만 정해 놨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형벌, 징역을 가할 것인지 벌금을 가할 것인지 형벌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상 범죄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거기에 얼마만큼의 벌을 가할 것인지 형벌까지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만 처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아까 교사범 같은 예,
교사범과 종범을 봅시다. 자, 교사범과 종범은 형법은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총론은 공통적인 것들을 규정한 거고, 강론은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개별 범죄들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형법 총론의 교사범과 종범에 대해서 교사한 자는, 교사라는 건 범죄에 결의가 없는 사람한테 결의를 만든 자라 했죠. 교사한 자이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조범은 방조한 자이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감경은 2분의 1 감경하는 걸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느냐? 여기 총론에 교사한 자이면 이거 요건이란 말이에요. 요건이 범죄가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래서 효과 파트에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총론에서 이미 범죄와 형벌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어요. 방조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교해서 예비 음모 상습범을 예를 들어봅시다. 판례를 드는 게 낫겠으니까 상습범. 어떤 특별법에서 상습으로 A라는 행위를 하면 상습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시다. 상습으로 명예훼손을 하면 가중처벌, 상습으로 명예훼손하면 처벌한다.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명예훼손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우리 형법 총론에는 상습범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법에 보니까 상습으로 명예훼손 하면 여기서 범죄에 대해서 상습 명예훼손 이렇게 규정돼 있죠. 상습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범죄는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처벌한다 하고만 돼 있지 어떻게 형벌을 징역을 가할 것인지 사형을 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여기에 형벌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상습으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범죄와 형벌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범과 방조범은 총론에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론 규정이 적용되어서 형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형법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그 많은 제도 중에 하나를 설명드렸는데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 역할을 한다라고 그래요. 범죄인의 권리를 제일 보장해주는. 범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강제로 국가한테 끌려가서 어떤 징역을 살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장돼요. 일반인도 보장이 되고 범죄인도 보장이 돼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머릿속에 그런 엄격한 우리는 범죄인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국가가 죽이는 거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형법을 해석하고 공부하고 판례를 읽을 때에도 신중하고 엄격한 관점에서 판례와 형법 이론들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 수강 시간에 그때 공부해서 본격적으로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인문 특강을 아주 간략했지만 다음에 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